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라는 책을 통해 중세 유럽의 거대한 흐름을 한 장면씩 펼쳐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빈님 영상을 즐겨보는 애청자인데요. 이 책은 1장 유럽사부터 6장 동남아시아사까지 방대한 세계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둔 책입니다. 어떤 주제든 핵심만 잘 설명해주는 구조라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고독한 낭독회 구독자님들도 역사를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1장 유럽사 중 중세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 몰락 이후 등장한 새로운 왕국들,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황제의 굴욕, 십자군 전쟁으로 불붙은 대륙의 격동, 유럽 전체를 뒤덮은 흑사병까지. 중세시대는 단순히 어둠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인간의 사고가 태동하고 지금의 유럽이 만들어지는 뿌리가 형성된 길고도 깊은 번역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중세 이야기는 전쟁과 종교, 권력과 신앙, 도시의 성장과 붕괴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거대한 호흡과도 같겠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순간들의 기록일 겁니다. 네, 그럼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 중세 유럽, 기사와 영주, 봉건사회 탄생. 9세기 무렵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유럽은 또다시 크고 복잡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노르만족은 더 비옥한 땅을 찾아 남하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노르만족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만족은 게르만족의 한 갈래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활동하던 바이킹 계열의 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다를 건너 무역이나 약탈, 이주를 활발히 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주한 게르만 부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죠. 노르만족은 이주한 지역에 키예프 공국과 노르만디 공국, 노르만 왕조 등을 세우며 세력을 확장했고, 원래 살던 스칸디나 반도에는 지금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서유럽에는 노르만족뿐만 아니라 마자르족과 이슬람 세력의 침입까지 겹치면서 일대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유럽 전역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죠. 외부의 위협이 커질수록 중앙 권력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지역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방의 유력자들은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며 기사계급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빈번한 침입과 전쟁 속에서 상업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겠죠. 경제의 중심도 농촌으로 옮겨갔고요. 기사나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민을 보호하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그들을 예속 농민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주종 관계는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영주가 지배하는 장원, 대규모 농경지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적 체계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봉건제는 중세 유럽 사회의 주요한 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주종 관계는 왕에서부터 제후, 하급 기사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처럼 위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하급 기사들은 봉신이 돼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제후나 왕을 주군으로 섬기고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죠. 반대로 주군은 그런 봉신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봉토라고 불리는 토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봉토는 단순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신의 생계를 보장하고 필요시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주종 관계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닌 쌍무적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주군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봉신 충성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 관계는 파기가 될 수 있었죠. 타인의 권력에 몸을 의탁한 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이 처신한다. 나의 봉사와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나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어 나를 부양해야 한다. 둘 중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얼마간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로써 계약은 모든 효력을 잃을 것이다.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를로스 왕조 시대의 봉신 계약서. 이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주종 관계는 개인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죠. 주종 관계가 세습되기 시작했고요. 봉신이 가진 봉토에 대한 지배권은 점점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됐어요. 그 결과 봉신은 자신의 봉토 내에서 왕의 간섭 없이 독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봉신이 행사하던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불입권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왕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권리, 즉 재판, 징세 등을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이러한 봉신의 독립적인 행사는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왕권 약화로 이어졌죠. 이번엔 봉토와 장원제의 경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봉토는 말 그대로 봉신이 군사적 지원과 충성의 대가로 받은 토지라고 했죠. 하나의 봉토는 여러 개의 장원으로 구성될 수 있었고 각 장원에는 독립된 경제단위, 쉽게 말해 하나의 자급자족 마을처럼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장원은 농업 중심의 경제 공동체로 영주의 성, 교회, 농민들의 촌락, 공공시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 중 일부는 자유민이었지만 대부분은 농노였죠. 농노는 고대의 노예와 달리 토지를 소유하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고요. 일정한 보호를 받았지만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농민은 토지 사용의 대가의 형태로 매주 2에서 3일간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며 수확물의 일부를 공납으로 바쳤습니다. 장원 내의 재분소, 양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냈고요. 그 밖에도 인도세와 사망세, 혼인세 같은 세금이 다양하게 부과됐고 법적인 문제는 모두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원의 토지는 보통 경작지, 목초지, 산림으로 구분되는데요. 그중 경작지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이 보유하고 경작하는 농민 보유지로 나눴습니다. 농사는 삼포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포제란 경작지를 세 부분, 충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뉘어 해마다 돌려가며 경작하는 방식인데요.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면서도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쓰여지기 시작했죠. 중세 유럽의 봉건 국가들,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잉글랜드.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제에 기반한 다양한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나라인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잉글랜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프랑스부터 봅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적 봉건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987년 귀족들의 추대로 위그 카페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하면서 카페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왕권은 매우 약했고 위그 카페의 영향력은 파리와 그 주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프랑스의 나머지 지역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바로 강력한 지방 제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왕보다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노르망디 공작 같은 제후는 넓은 영지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죠. 다음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 국가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후 동프랑크 지역에서 등장한 봉건 국가입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은 오토 1세인데요.
그는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고 동유럽의 안중을 이끈 인물입니다. 또 이탈리아 내란을 진입하고 962년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아 마침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제후들의 선거로 선출됐기 때문에 권력이 약했고 실제로는 지방 제후들의 힘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황제들은 이탈리아 문제나 로마 교황과의 관계를 집중하느라 본국의 정체는 소홀히 했어요. 이로 인해 점점 황제의 권위는 약화됐고 구조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1066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1세가 헤이스팅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잉글랜드 왕위에 올라 노르만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윌리엄 1세는 봉건제를 잉글랜드에 본격적으로 도입했고요. 광범위한 토지를 왕의 직할지로 삼아 왕을 대신해 토지를 관리한 제후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잉글랜드에선 봉건적 권리와 의무가 강화됐겠죠. 윌리엄 1세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1세는 통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세금 징수나 법적 분쟁 해결에 쓸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토지 대장인 둠주데이 북이 되죠. 이 책은 1086년에 완성됐고요. 토지 면적, 소유자의 이름, 거주 중인 노예와 자유민의 수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둠주데이 북은 중세 최고의 행정업적 중 하나로 손꼽히며 중세 잉글랜드의 사회 구조와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죠. 신의 이름으로 중세 크리스토교와 문화, 교황권의 강화와 신앙 중심의 문화 발전.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급격한 확장으로 크리스토교 세계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등 5개의 주요 교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북아메리카와 중동 지역을 장악하면서 결국 5대 교규 중 로마 교규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 두 교규가 소유럽 교회와 동유럽 교회를 각각 대표하게 됩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지방 분권적 봉건제가 발전했다고 했죠. 로마 교회의 주교는 교회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의 제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교황이라 부르게 됩니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자신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수호자이자 중심이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직접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황과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고요. 동서교회의 부열은 단순히 한두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닌 오랜 기간 갈등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726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이 되죠. 이 칙령은 예수와 마리아, 성인들의 성상 제작과 숭배를 금지한 조치였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 등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크리스토교를 전파할 때 이 성상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됐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황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죠. 결국 동서교회 갈등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1054년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영향 아래 있던 동유럽의 정교회는 각각 분리되게 되죠. 그 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 전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유럽인의 정신 세계와 일상생활을 깊이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교황은 왕의 대관식을 주관하여 통치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고 성직자, 영주, 농노로 구성된 중세 신분 질서를 성서에 근거한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신도들이 기중한 토지를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하며 또 하나의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었고요. 교황권 강화와 서임권 투쟁.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력이 커졌지만 그와 동시에 성직자의 결혼 문제, 성직 매매 같은 세속화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즉 성직 서임권이었어요. 당시 교회는 황제, 국왕, 지방 세력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했었죠. 고위 성직자들은 이들 국왕이나 제후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 임명권 역시 자연스럽게 세속 권력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10세기 초 프랑스 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툴리니 수도원은 교황에게 직속된 수도원이라 일반 수도원과 달리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청빈, 순명, 정결이란 베네딕트 계율을 철저히 따르며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운동은 성직 서임권 개혁, 성직자의 독신제 강화, 성직 매매 금지 같은 구체적인 개혁 노선을 확립해 나아갔습니다. 수도사들은 자급자족 노동을 중시하며 세속인의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했죠. 또한 이들은 학문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여 중세 지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고전 문헌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데 힘을 쏟으며 중세 서유럽의 문화와 지식 전승에 크게 기여했던 거죠. 이로써 클리니스토원의 영향력은 점점 중세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클리니스토원 출신의 교황 중 한 명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됩니다. 그는 성직 매매와 성직 세습을 금지하고 황제가 행사하던 성직 서임권이 교황의 권한이라 주장했습니다. 교황이 국왕보다 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왕이나 지방 세력가에게 기증받은 광대한 토지를 기반으로 교회의 봉건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갔습니다. 이는 곧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고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와의 서임권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 대한 감독의 직책, 대수원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했다. 그러므로 누군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파문 상태에 처할 것이다. 1075년 그레고리오스 7세 교황 칙령. 하인리히 4세는 독일의 주교를 규합해 교황을 폐위하려 했고 이에 맞서 교황은 하인리히 4세를 파문했습니다. 파문을 당한 황제는 제후와 주교들의 지지마저 잃고 정치적으로 고립됐고요. 결국 1077년 카노사성을 찾아가 교황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 되죠. 하인리히 4세는 사흘간 눈 덮인 성문 앞에 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야 파문이 철회됐지만 이건 잠깐의 타협이었을 뿐이었죠. 소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되다 1122년 교황과 황제 사이에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면서 성직 서임권은 교회에 기속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나 하인리히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친다. 1122년 보름스 협약. 이후 교황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고요. 13세기 인토케니우스 3세 시대 때에는 교황은 해, 국왕은 달에 비유될 정도로 세속 군주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죠. 중세 유럽의 신학과 교육. 중세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형성됐고 학문 역시 신학, 즉 신에 대한 탐구와 교리 해석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철학은 이 시기
신앙과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보조 학문으로 여겨졌기에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신학이 주인이고 철학은 그 옆에서 돕는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초기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로 그의 교부 철학이 중세초 학문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 아라비아 지역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학문 풍토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 됩니다. 스콜라 철학은 한마디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철학적 방법론인데요.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신학대전을 저술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그래서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즉, 인간의 이성과 신의 계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진리를 밝히는 데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자도 등장하죠. 13세기 이후 윌리엄 오커는 신의 존재는 계시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며 이성은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주장합니다. 스콜라 철학 내부 안에서 다양한 견해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세 초기의 교육 기관은 주로 교회나 수도원에 딸린 학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 성직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일반인들에게도 기본적인 문해 교육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도시가 성장하고 학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대학이 학문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2세기경 이탈리아 볼로냐, 프랑스의 파리에 최초의 대학들이 설립하기 시작됐고요. 이후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중세의 대학은 국가나 왕이 만든 것이 아닌 교수나 학생들이 자발적인 조합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마다 운영 방식과 전통이 달랐고 때로는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비교적 독립적인 학문의 수립이 가능했던 거죠. 중세 유럽의 예술과 건축.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도를 중심으로 한 문학이 유행했습니다. 이 시기의 문학 작품들은 대체로 명맹한 기사들의 모험과 사랑, 충성, 명예를 주제로 삼았어요. 카를로스 대제의 부하 롤랑의 무용담을 다룬 롤랑의 노래, 게르만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니벨룽겐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서왕 이야기 같은 작품들이 있죠. 건축 이야기 또한 해보죠.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 수도원 등 종교 건축이 중심이 됐겠죠. 그 과정 안에서 건축 양식도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고요. 12세기부터는 고딕 양식이 등장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반원형 아치, 돌로 만든 두꺼운 천장, 천장을 지탱하기 위한 커다란 기둥과 두꺼운 석벽, 작은 창들이 특징입니다. 건물 내부엔 성서의 내용을 묘사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빛이 잘 들지 않은 어두운 내부 공간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로는 이탈리아 피사의 대성당과 피렌체 대성당이 있겠죠. 그런데 12세기부터는 새로운 양식인 고딕 양식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 높고 더 밝고 더 화려한 구조를 추구했습니다. 고딕 양식은 끝이 뾰족한 높은 첨탑과 대형 스테인리스 글라스 창이 특징이고요. 건물 바깥쪽에 세운 지지벽인 부벽을 사용함으로써 벽의 두께를 줄였습니다. 부벽 덕분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훨씬 더 높이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웅장한 외관, 화려한 채광, 천장 높이의 극대화를 통해 신성하고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 프랑스의 사르트르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겠습니다. 천년제국 비잔티움의 영광과 몰락, 로마의 유산을 계승한 동방제국. 우리가 흔히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르는 동로마 제국은 소로마 제국의 멸망한 후에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아 약 1000년간 명백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비잔티움 제국이란 명칭은 후대 학자들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지명 비잔티움에서 따온 것이죠.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단순히 오래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맞서 크리스토교 세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요. 동방에서 서유럽 세계와 경쟁하며 독자적인 정치와 종교 구조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서유럽에선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돼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황제가 꼭 교회를 지배하는 구조인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했어요.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자리하면서 동서교통과 상공업 및 무역 중심지로 크게 번영했거든요. 그 결과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와 교회까지 합쳐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군사적으로 아주 능한 인물이었어요. 먼저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협정을 맺어 배후의 위협을 제거했고, 그 다음엔 반달족의 내분을 구실로 북아프리카의 군대를 보내 반달 왕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나폴리까지 진출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제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유스티니아누스는 지중해를 거의 장악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지중해를 제국의 호수로 만든 셈입니다. 그는 또 정치와 행정 정비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한 것입니다. 이 법전은 고대 로마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후대 유럽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준 명실상부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에서도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소피아 성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 건물은 유스티니아누스의 명령으로 무려 5년 만에 완공됐고 정교회의 대표 성당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로 바뀌게 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단순히 정복만 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까지 융합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갔죠. 언어 또한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요. 고대 그리스의 고전 문헌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사상과 학문이 끊이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전 연구의 성과는 훗날 서유럽에 전파되어 르네상스 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비잔티움 문화는 슬라브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슬라브족은 유럽 동북부에 살던 민족인데요. 비잔티움 제국 내로 들어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동화된 것이죠. 특히 훗날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키예프 공국은 호케를 통한 교역으로 비잔티움 제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키예프 공국은 훗날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본떠 같은 이름의 성 소피아 성당까지 세웠어요. 그만큼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외세 침략과 비잔티움 제국의 쇠퇴와 멸망.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끊임없는 외세 침략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에 맞는 국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죠. 먼저 나온 제도는 군강구제가 됩니다. 군강구제는 제국 전역을 여러 개의 군강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주며 지역 통치를 일원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군사지역과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고 통제를 강화한 제도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제도가 둔전병제입니다. 둔전병제는 국역에 복무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 농민이 군사복무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상속할 수 있게 해준 제도였죠. 이를 통해 자영농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방력의 강화를 꾀한 겁니다. 두 제도 덕분에 한동안 비잔티움의 국방은 안정적이었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9세기 후반, 한때는 이슬람 세력에 빼앗긴 영토를 일부 되찾는 등 잠시 부흥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유권자들의 대토지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둔전병제가 붕괴되고 대토지 소유자들이 봉건 영주화되면서 황제권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11세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의 영토를 침입해 차지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예루살렘까지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에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 세계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 요청이 곧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200년간 이어졌죠. 결국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되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신앙과 욕망이 뒤엉킨 전쟁,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충돌. 11세기부터 서유럽 세계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산포제가 확산되고 말과 무거운 쟁기 같은 농기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인구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다 보니 농지가 부족해졌죠. 새로운 땅을 찾아 동쪽으로 진출하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에 맞서 한때 빼앗긴 땅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1세기 후반 비잔티움 제국은 셀주크 튀르크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의 성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교황은 이를 교황권 확대의 기회로 보고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그리스도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또한 전쟁에 참여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성지 회복을 위한 호소까지 더해지죠. 종교적 열정과 함께 사회적 지위 상승, 경제적 기회, 모험심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1096년 유럽의 제후와 기사, 상인, 심지어 농민들까지 각자의 이유로 원정에 합류하여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당시 유럽인들은 크리스트교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신앙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1099년 3년의 긴 원정 끝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그곳엔 예루살렘 왕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이 다시 반격을 시작하자 유럽은 1147년 제2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대응하지만 결국 이슬람 군대에게 패하며 허망하게 유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제2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이슬람 세계에는 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살라딘입니다. 살라딘은 1171년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까지 통일해 아이유브 왕조를 세웁니다.
그는 예루살렘 탈환을 목표로 지하드, 즉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전쟁을 선포한 뒤 1187년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는데요. 이 소식에 유럽은 1189년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며 대응하게 되죠. 이번엔 유럽의 새 강국인 영국,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이 1세가 십자군을 이끌고 출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원정도 중 프리드리 1세는 강물에 빠져 익사를 합니다.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는 내분 끝에 필리프 2세가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리처드 1세만 혼자 전쟁을 이어가게 되죠. 결국 리처드 1세는 살라딘에게 협상을 제안하죠. 크리스토교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순례할 수 있게 해주면 영국으로 돌아가겠다. 살라딘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제3차 십자군 전쟁은 협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도 유럽은 1270년까지 5차례나 십자군을 파견하지만 점점 원래의 목적이 희미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탈환보다는 약탈과 정치적 목적이 주가 된 것이죠. 십자군을 주도한 교황과 왕, 기사들은 이 전쟁을 권력의 확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1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남게 되었고요. 서유럽 사회는 십자군 전쟁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되죠. 가장 먼저 교황권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원정에 나섰던 제후와 기사계층이 몰락하면서 봉건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파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지는 결과가 되었고요. 중세의 변화, 도시의 성장과 왕의 힘, 봉건지의 해체와 중앙 집권화로 가는 길. 유럽에서는 11세기부터 교통 요지마다 시장이 생기고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고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도시는 더욱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지중해 연안 도시들은 동방 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렸고 피렌체와 밀라노는 금융업과 작물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독일 북부 지역의 함부르크, 르베크 등은 한자 동맹이라는 무역 공동체를 구성해 북해와 발트 연안의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했죠. 이 한자 동맹은 단순한 상업 조직을 넘어 해군력을 갖춘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쌍파뉴 지방에서는 지중해 무역과 북방 무역을 연결하는 정기시가 열리며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도시는 처음에 영주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경제력이 점점 커지자 시민들은 재력과 무력을 앞세워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시의회를 구성해 도시를 운영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법적으로 신분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죠. 이후 도시민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길드를 만들었어요. 길들은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만든 동업조합인데요. 노동시간, 생산기술, 상품 가격 등을 규제하고 규칙을 어긴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커지면서 화폐 경제도 널리 퍼졌습니다. 영주들도 농민에게 더 이상 부역을 강요하기보다 현물이나 화폐로 지대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 농민은 점점 부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곡물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농민의 경제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14세기 중엽,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상황은 급격하게 지나가죠. 인구가 크게 줄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해 노동력을 유지하려 했고요. 그 결과 농노에서 해방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자영농민이 증가하면서 장원제는 점차 해산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수입이 줄어든 영주가 오히려 직영지를 확대하고
화폐지대를 다시 부역으로 되돌리면서 농민들을 더욱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압에 맞서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런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는 점차 약해져 갔습니다. 14세기 초 교황 보니카우스 8세는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세금 부역 문제를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황은 정치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필리프 4세는 프랑스의 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교황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황은 필리프 4세에게 굴복당하게 되죠. 이후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옮겨져 약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후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긴 했지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비뇽에서도 또 다른 교황이 선출되면서 1378년부터 1417년까지 40년 동안 두 명의 교황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대분열이 됩니다. 점점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자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에 세속화된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성서에 근거한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이 시기 각 유럽에서는 봉건 영주의 힘이 약해지고 교황권도 약해지며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국왕들은 사법권과 관세권을 확대하고요. 상비군과 관료를 양성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갖춰가기 시작했던 거죠. 도시의 상공업자들 역시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왕의 관료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무렵엔 화약이 도입하기 시작했죠. 전통적으로 군사력을 쥐고 있던 기사계층 또한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왕의 통제 아래에 있는 신하로 편입하게 됩니다. 백년 전쟁, 통일국가의 시합, 전쟁과 재편,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길. 14세기 초 프랑스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은 양모 산업과 포도주로 유명했고 세금 수입도 많았기 때문에 영국 측에선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죠. 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요지에 영국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걸 달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328년 프랑스 국왕 샤를 4세가 자손 없이 사망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생깁니다. 사촌 동생인 필리프 6세가 왕위를 잇게 되자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나는 샤를 4세의 외조카이니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리프 6세를 국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1337년 필리프 6세가 프랑스 내 영국령을 공격하고 폴랑드로까지 침공하자 두 나라는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백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실 양국 모두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서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장기전으로 이어지죠. 그러다 1347년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전쟁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피해가 컸고 그 여파로 노동력의 부족과 경제 혼란이 겹치면서 사회는 크게 흔들리게 되죠. 1358년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1381년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 이 두 사건 모두 봉건적 억압에 저항함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였습니다. 이처럼 흑사병 이후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1429년 전쟁의 흐름은 프랑스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영국군은 이미 프랑스 북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고 프랑스 중앙부에 위치한 오를레안까지 공격하고 있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잔다르크입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난 17살 소년 잔다르크. 그녀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프랑스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샤를 왕자에 찾아가 군대를 요청합니다.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사기가 오른 프랑스군은 결국 영국군을 무찌르고 오를레앙을 구하는 데 성공하죠. 이 승리를 계기로 샤를 왕자는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잔다르크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는데요. 1430년 프랑스 귀족 부르고뉴파가 영국군과 손을 잡고 그녀를 넘겼고 영국은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갔고요. 결국 1453년 프랑스 북부 칼레를 제외한 전역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면서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백년 전쟁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을 겪으면서 귀족들이 왕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 결과 프랑스는 중앙 집권 체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